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76회 칸 영화제가 지금 프랑스 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때마쳐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인 슬픔의 삼각형이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수입사 사정이 있겠지만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콘텐츠를 보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아니고 한국 영화가 받은 게 아니라면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해도 바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런 걸 방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장에는 또 나름의 유통질서라는 것도 있고요. 슬픔의 삼각형을 꼭 1년 만에 보게 된 데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최경사 멤버 완전체 다 모였습니다. 인사하시죠. 먼저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네, 저는 요즘 어떤 큰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무슨 미션? 쪽쪽이 떼기 미션입니다. 아하. 그때가 드디어 와가지고 그때 맥스님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줬죠. 아직은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는 않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거. 쪽쪽이 떼기. 그래요? 그 쪽쪽이 혹시 그 고무로 된 건가요? 아니면 플라스틱 딱딱한 하드한 거? 고무로 된 거. 네네. 그 제가 알려드린 게 그때 끝을 잘라라, 맞아요. 가위로. 네. 근데 애가 처음에는 괜찮았다 싶다가 좀 이따 그걸 던져버리잖아요. 뭔가 바로 알고 바로 알아. 새로운 것을 찾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잘 때 이제 끊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낮에는 뭐 설명을 하는데 뭐 밤에는 자기가 본능적으로 찾는 거다 보니까 안 그러면 울어버리니까 이게 참 긴 씨름이네요. 그걸 견뎌야지 뭐. 어쩔 수 그 방법이 없더라고 그건 그냥. 그렇군요. 울면 울어라. 그렇군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프랑스어를 제2외 국어로 했나요? 네. 그 황금종려상 그 네. 발음 네. 어떻게 해요? 황금종려상 저 단어를 모르겠어요. 찾아보자. 팔메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남이 이거 발음 돼요? 네, 이거 제가 알기로는 팜도르 같은데. 팜도르. 네. Palme d'or. Palme d'or. 사실 맞겠죠, 뭐. 네, 어떻게 뭐 되겠나요? 저도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지. 맞는 것 같아요. 이 팜이 그 어. 그 야자수를 딴 이 그 야자수예요? 그렇죠. 네. 야자수 잎을 본 따서 만들었잖아요. 트로피가. 그래서 그래서 팜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근데 이게 오르가 황금이죠. 그래서 그 디오를 할 때 그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 발음이 맞겠네. 생각해보니까 시험하시는 건가요? 종려가 그 팜 얘기니까 네. 맞네요. 아니 종려나무가 야자수예요? 네.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안군. 네, 저 그냥 똑같습니다. 최근에 그 집 시스템 창문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간신히 걸쳐놨는데 아니 그냥 주변에 그 연락해가지고 좀 봐달라고 했는데 출장비로만 5만 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해결을 못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샤시 시공 업체에 연락해서 해당 부품을 받아야 된다. 자기는 그게 없어가지고. 시공 업체에서 온 게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돈을 날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5만 원에 지금 계속 네. 하시는군요. 이게 아깝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시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되게 일찍 오셨더라고요, 맥스님께서. 다 라미님도 일찍. 다 시간 계산이 안 돼가지고 일찍 왔어요. 네, 부지런히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난 내가 제일 먼저 왔을 줄 알았거든. 15분 전에 와가지고. 그 의기양양한 모습이 딱 있었어요. 아무도 없겠지 하는. 이제 와봐 이러면서 있는데 먼저 와 있어. 자, 2주의 댓글부터 소개할까요? 네, 가장 먼저 제이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맥스가 직접 부르신 거군요. 오프닝 신경 쓰신 거 좋네요. 예전 변산편 랩도 생각나요.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길지 않으셨죠? 예. 아니 근데 그 뭐냐 현장에서 듣는 것보다 녹음해서 듣는 게 엄청 잘 부르셨더만. 그 약간 다듬어 주신 거 아니에요? 아이 말도 안 돼. 뭘 다듬어. 기계음 아니에요? 기계음? 녹음된 목소리가 훨씬 그때도 물론 좋았지만. 에이, 나 그냥 그랬어. 아니, 그때는 서로 민망해가지고 언제 끝나? 약간 얼굴 아예 못 본 상태에서 아니, 전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 너무 민망했어요. 웃을까봐 그래도 웃을까봐. 꿋꿋하게 내가 지금 그걸 캐치고 내가 진짜. 아니 근데 잘 부르셨더만요. 나중에 확인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요 댓글에 코니모지님께서 따로 부르시고 편집본을 현장에서 플레이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녹음 당일 현장에서 바로 라이브로 완창하셨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음번에는 댄스 챌린지 한번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대변인 수준 아닙니까? 이거? 완창. 그래도 코니모지님이 또 라미를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고맙습니다. 놀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걸 어떻게 그 자리에서 부를 수가 있느냐. 그 용기에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러자 퀄리티가 아니라 맥스님 이런 사람이다. 몰랐냐. 랩도 사실은 변산 부를 때가 더 민망했어요. 그때는 되게 한 10번 가까이 테이크를 갔어요. 그때는 근데 너무 10번은 아니었는데 그중 한 번 꼬인 게 안군 때문이고. 굉장히 저한테 뭐라 하셨어요? 이 비트를 맞춰서 틀어줬어야 됐는데. 내 고향은 폐향,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전국 변상 국비리가 끄적인 시에서 비롯된 이야기. 이준익의 계산, 이준익의 변. 기억이 납니다. 네, 참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하야데떼님이십니다. 가오갤 시리즈 OST는 정말 제가 사랑해서 예전 어벤져스 후 아이언맨을 쭉 재미있게 정주행하신 것처럼 가오갤도 1편을 보시면 정주행까지 하고 새로운 감상이 생길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에 대한 다른 의견을 하나 첨언하자면 미드, 영드 등 시리즈를 많이 좋아하는 입장에서 왕자의 게임처럼 용두 3위로 끝나버리거나 엄청 기대했는데 아예 시즌이 캔슬되어 급작스러운 이별을 많이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참 그리고 벤모는 서치2에 나온 금융 앱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프닝에 대한 얘기도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오프닝 너무 좋았어요. 맥스님 목소리 좋으신 건 알았지만 노래까지 이렇게 잘하실 줄이야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화제의 오프닝입니다. 어떻게 데뷔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시리즈가 왕자의 게임이 저는 되게 뒤늦게 보긴 했는데 끝이 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네. 그게 그렇게 끝났다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편편 생각하면 꼭 그렇게 뭔가 이렇게 다 짜맞춰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레떼님 말씀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이든님께서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학원 관련하여. 그래서 저희가 자그마한 화분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감사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주급으로 행복하네요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사업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겠죠? 네.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댓글로 폴라님도 축하드려요. 대박나세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폴라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투스칸선님께서 영화 하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많이 언급했던 영화인데요. 다음 소위 추천드립니다. 소리 없이 늘 듣고 응원하다가 다음 소위가 채경삭감이라는 생각에 용기 내서 댓글 달아요. 모든 분들의 매력이 언제나 고스란히 전해지시기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도 100% 동일해서 이건 채경삭감이라고 제가 발제를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공지 드립니다. 이게 지금.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치? 그때 뭐 경쟁이 치열했겠죠. 네. 그 경쟁 치열해서 한 게 뭔데? 그때 투표를 했을 거예요. 다들 분명히. 보고 싶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바빌론 아니었어? 바빌론이었던 것 바빌론. 같아요. 바빌론. 네. 다음 소위를 제가 지금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일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전체 대의원들 모시고 한 행사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확실히 약간 그 맥락상 노동자의 이야기다 보니까 다들 크게 감동하시고 제가 뒤에서 이제 행사 진행에 대해서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우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울림이 있는 영화가 맞다는 생각은 그쵸. 들었습니다. 그 노시스는 한 2번 봤겠네요. 그러면? 저 한 4번 봤어요. 아, 4번? 네. 어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처음에 그 바빌론을 봤으면 했던 게 그렇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좀 뭐가? 다음 소위가 네. 어떤 점에서?
그때는 아직 제가 보기 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예고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주제나 이런 소재나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았는데 보고 나서도 막 켄로치 영화 같은 감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다음 소희가 좀 너무 노골적이다. 그리고 그런 건 좀 있죠. 네, 그리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 야 오늘 영화 그러면은 되게 평점 낮게 나오겠네. 네 맞아요. 노골적인 접근. 가깝게 지내는 노동운동 하시는 분도 다음 소희 영화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현실을 잘못 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잘못 그렸다. 네. 어떤 점에서 잘못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포가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미 뭐 개봉한지도 꽤 됐고. 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이제 배두나가 연기한 그 경찰이 막 이제 그 제도적으로 부조리한 부분들, 막 무력한 부분들을 찾아다니는데 실은 그렇지 않대요. 그게 노동청이나 이런 데 신고하고 하면 사업장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서 실제로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조치를 안 했던 것인데 문제를 너무 극화하면서 너무 실제보다 더 무기력하게 그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비극을 그러니까 실제 확대하는 비극적인 요소는 따로 있는데 비극을 좀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 소희가 처한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라든지 감정이입까지는 훌륭하게 시켜놨는데 후반부에 배두나 씨가 등장하는 부분부터는 오히려 배두나를 너무 슈퍼히어로로 만들기 위해서 현실을 좀 왜곡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현실을 왜곡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사실적인 영화처럼 그려지잖아요. 사실적인 영화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제도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에서 본 것 같고 그렇지만 배두나가 느끼는 무력감 여기를 가도 내 책임이 아니고 저기를 가도 내 책임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뭐 노동청이나 경찰이나 거기서 느끼는 막막함 이런 것들은 뭐 일테면 다음 소희가 또 다른 다음 소희들이 있다면 충분히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하나하나 막 정말 현실에 1대1로 대입해가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점은 충분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상징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까지 훌륭한 영화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문제 제기는 괜찮지만 왜냐면 우리가 콜센터 이야기 듣고 하청 이야기 들을 때 좀 약간 이렇게 상징처럼 상징계 뭐랄까 현실처럼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바가 있었는데 저런 상황이면 저런 일까지 가겠구나를 조금 더 내 일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계속 저는 켄 로치가 생각나면서 켄 로치가 대단한 감독이구나 막 오히려 이 다음 소희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켄 로치 나 다니엘 블레이크도 굉장히 감명 있게 봤는데 다만 저는 또 영국의 노동 현실과 거기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 그렇죠. 켄 로치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그것도 1대1로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저기 라미하고 안구는 혹시 저는 아직 안 봤죠. 저도 아직 안 봤어요. 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괜찮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팟빵 댓글 옷고픈 광대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래 팟빵 가끔 가다 듣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를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한번 들었는데 멤버분들 케미도 재밌고 뭔가 전문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조닉 4에 이어서 나이브스 아웃까지 듣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구독도 했고요. 한동안 제가 본 영화 위주로 들을 듯한데 앞으로도 재밌는 영화, 책으로 많은 에피소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새로 책영사단에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청취하신 분들을 보면 구독자 반, 비구독자 반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 맞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신 스테이님까지 소개하면 끝인데요. 스테이님 메일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송은 꾸준히 들었는데 댓글이나 이메일을 쓸 여유가 안 나서 오랜만에 남겨요. 2편 연속 저는 절대 안 볼 영화를 다뤄주셔서 오히려 좋습니다. 특히 조닉 에피소드 너무 웃겨요. 저는 항상 맥스님의 평이 가장 공감되고 재밌습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3대1입니다. 3대1.
저는 최근 전주국제영화제에 다녀와서 여러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중 요나스 메카스를 다룬 다큐멘터리인 낙원의 파편이 가장 좋았습니다. 요나스 메카스라는 분을 처음 알았는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어요. 가장 실망했던 건 폐막작이었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였습니다. 곧 개봉한다는데 아쉽네요. 제가 전주에 있는 동안 정말 폭우가 쏟아져서 우산이 감당하지 못하고 물이 샜던 이슈도 있습니다. 힘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연휴 동안에 비 덕에 전남권 물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소식에 안심했습니다. 최근엔 그리고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왔는데 대충 뼈 던지는 장면이랑 유명한 음악 정도만 알았지 전혀 배경 지식 없이 보러 간지라 그저 재밌는 우주 영화로 알고 갔는데 끝나고 엄마와 동생 불평을 다 감당해야 했어요. 또 영화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운드들이 너무 날카롭게 들려서 힘들었습니다. 책은 아버지 해방일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학교 도서관에 이미 다 대출이 되어 있고 대출 예약이 10명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최경사 파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근데 우연히 제 옆에 선배도 네.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제 보는데. 네. 저희 덕일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약을 걸어두고 지금은 예전에 다뤄주었던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를 읽고 있습니다. 내일 반납일인데 아직 다 못 읽었네요. 연장을 할 것인가 그냥 반납을 할 것인가는 다음 댓글 때 알려드릴게요. 가오갤은 정말 평이 좋더라고요. 원래 제임스 건을 별로 안 좋아하고 동물학대 장면은 잘 못 봐서 보지 않을 것 같지만 최경사에서 다뤄주셔서 궁금함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아 좋습니다. 다음 영화는 뭘 다뤄주실까요? 저는 개봉할 작품 중에서는 칠중주, 슬픔의 삼각형, 남은 인생 10년 정도가 기대됩니다. 너무 TMI 가득한 메일인 것 같네요. 언제나처럼 마지막 마무리는 최경사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곧 오디오 클립 구독자가 1000명이 될 텐데 최경사도 이제 슈스의 길로 들어서는군요. 지금처럼 솔직하고 즐거운 방송 해주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댓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슈스 그게 뭐예요? 슈퍼스타. 슈퍼스타. 네. 1000명 이거 지금 1000명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900에서 1000 가기가 너무 힘든데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전작에 비하면 조금 저희도 하면서 전작보단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전작이 이름이 뭐지? 화산자락에서가 원제는 생각이 나는데 네. 정작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네. 그거 보십시오. 그게 더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걸 보고 나서 이걸 보면 어떨까? 이건 일단 반납하시고 반납 이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전주국제영화제까지 가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영화 팬이신 것 같네요. 전주영화제는 저는 영화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제인데 독립 영화들 주로 이제 하는데 네, 독립 그리고 예술 영화들 주변에 즐길거리들이랑 분위기가 좋아요? 네 저는 되게 좋죠. 전 부산보다 전주가 더 그래요? 아담하고 맞아요. 약간 좀 더 내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 로컬하고. 영화제는 가본 적 없는데 전주 영화제 준비 서포터즈 참여하려고 대학생 때 가본 기억이 있네요. 저는 그 영화제에 상관없이 이렇게 가봤고 저 한옥막 거리 이렇게 가봤는데 그렇게까지 뭐 그렇진 않던데. 그 가이드가 잘못됐네. 저랑 한번 가시죠. 부산이 좀 그래도 규모가 크고 해가지고 분위기도 나고. 볼거리는 부산이 더 많겠는데. 굉장히 영화 팬이신 모양인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러 갔다가 그럼 혼자 보러 가셨어야죠. 그러게 이런 영화는 누구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야기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자, 저희 최경사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하고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에 것들은 구글 팟캐스트도 가면 예전 막 최경사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팟빵에서는 다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과거 거는 목동살롱도 막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네, bookmovi42@naver.com입니다. 네, 인스타 계정도 같은 아이디로 있습니다. 저희 팟빵 플랫폼에서의 퍼포먼스를 좀 보니까 8,000회, 7,000회 뭐 이렇게 가다가 가오갤이 확실히 인기가 있나 봐요. 재생 요청 수가 10,000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진짜 여성이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왜 그 존윅하면서 반반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47대 54라서 오히려 남성이 많네? 예, 남성이 많아지는 걸로 역전을 했네요. 가오갤 하면서. 근데 둘 다 비슷하게 됐고 40대가 가장 많으세요. 거의 59% 그리고 30대하고 50대가 약 20%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인기 에피소드 팟빵에서의 탑 10을 보니까 뭐 당연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존 닉이나 뭐 이렇게 바빌론 최근에 한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드라이브 마이 카가 올라와 있다고 한번 되게 네. 청취 네. 시간이 길었다고 했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가 10위에 올라 있어요. 어쨌든 어. 재생수가 142회고 평균 청취 시간도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브 마이 카를 꾸준히 이제 찾아주시는 것 같고 5위에 특이하게 하우스 오브 구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요? 리들리 스콧에. 근데 저는 이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구찌 패션쇼를 했잖아. 경복궁에서. 그래서 뭔지 하여튼 구찌라는 게 키워드로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뭐지? 하우스 오브 구찌?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찌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조금 이따 날릴 구찌가 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웃어야 될지. 자, 2주의 후원 가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에피소드에도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제이드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얀 레떼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 뭐 많을 것 같이 하더니 여러분이죠. 네. 네. 광고 수익이 5,000원이 이번 달에 아 어, 정말요? 네. 진짜요? 사상 최대 너무 광고 많이 수익. 받아가지고. 네, 네. 사상 최대 광고 수익입니다. 아직 5월이 반 조금 더 지났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죠.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중에서 추천해 드릴 만한 작품 소개해 드리는 2주의 책용 생활입니다. 저부터 가겠습니다. 네. 저는 섹스 앤더 시티가 HBO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됐었는데 이번이 시즌으로 말할 수 있나? 리부트 시즌이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아, 그러면 출연진들 다 바뀌고 그게 이제 4명이 여자 네. 주인공인데 거기서 이제 뭐 아주 너무나 화제되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라 제시카 파커와 킴 캐트럴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킴 캐트럴이 결국에 이제 하차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여성 4명이 함께 이제 만들어내는 케미가 사실상 스토리의 전부인 드라마인데 주요 캐릭터 한 명이 빠지면서 어떻게 갈까 했는데 약간 이제 서브 캐릭터들을 군데군데 좀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3명의 주인공과 이제 이 3명이 각각 자기의 커뮤니티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 킴 캐트럴의 역할을 분량을 사실상 채우는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거를 HBO에서 재작년인가 작년에 공개했을 때 아이고 언제쯤 볼 수 있나 했는데 뜻밖의 웨이브에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봤어요. 아 이걸 누가 좀 말 좀 해주지. 그래가지고 내가 너 너무 아니 웨이브 했는데 내가 여태 이걸 기다리고 있었네 하고 거의 앉은 자리에서 거의 한 이틀 만에 다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지난번 회차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화두인데 시리즈란 무엇인가? 시리즈의 팬심, 팬덤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거를 어떤 요소들이 누락되면, 충족이 안 되면 팬들은 화가 나는가? 그래서 저는 좀 화가 났고. 아, 화가 났어요? 근데 제 화가 저만의 것이 아닌 게 알고 봤더니 이 시리즈에 대해서 기존의 섹스앤더시티 팬들이 막 무자비하게 화를 냈더라고요. 뭐 그냥 기사 좀만 찾아봐도 막 나옵니다. 막 역대 평점 뭐 5점 만점에 1점 받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줄기로는 사라 제시카 파커가 역할하는 뭐죠? 그 이름이? 캐리가 이제 친구들과 사회생활하면서 뭐 겪는 일을 가져가는데 그 원작이라고 한다면 시즌 6까지 공개됐던 2004년에 끝났던 그때에 정말 중요하게 나왔던 인물들이 이번 리부트 시리즈에서는 정말 아주 그냥 소비돼요. 기능적으로. 대표적으로 신시아 닉슨 그 여자 이름 뭐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신시아 닉슨의 남편 스티브도 그냥 헤어지고. 진짜요? 네, 그리고 캐리 남편 빅은 죽어요. 1화부터 죽어버려요.
자전거 타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기존의 사람들을 가져가기에는 이제 스토리가 제한되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 기존의 섹스앤더시티가 정말 여성들에게 열광적으로 반응을 이끌었던 건 젠더 문제라든지 차별의 문제를 녹여냈기 때문에 여기선 계속 교조적으로 막 자꾸 대사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캐릭터들 추가된 서브 캐릭터들이 아예 유색인종 여성들이에요. 모두가. 네, 막 너무 대놓고 그러는 게 조금 또 좀 오히려 차원이 좀 낮아졌다. 백도한 느낌? 네, 이런 게 조금 이 시리즈에 실망한 팬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에게는 하여튼 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드라마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게 젠더 이슈를 많이 건드린 드라마였어요. 그 당시에 텔레비에서 보다 말다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아 그래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한번 봤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70년대생, 80년대생 여성들에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군도 안 봤다고 그러고 뭐 저도 몇 편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주로 여자들이 많이 본 드라마 그렇죠.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왔을 때 굉장히 뭐랄까 센세이션했죠. 맞아요. 진짜 획기적이고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모두의 그래? 우상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캐릭터는 되게 순정적인 여자도 한 명 나오잖아. 샬롯. 맞아요. 샬롯. 그죠? 다 그 사라 제시 뭐 캐리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감정이 이입되는 인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각 캐릭터가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입을 일단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입하는 와중에서 좀 멋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다들 있겠죠. 그리고 샬롯도 그런 캐릭터긴 하지만 나름의 그 강점들이 나오거든요. 스토리 상에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방영이 됐는데 그 시점만 해도 섹스란 단어 자체가 금기던 시절인 거죠. 그치. 그래서 그때도 기억은 나. 이 무슨 제목에 그냥 바로 나오네 막 이런. 프렌즈의 뒤를 잇는 정도로. 거의 같은 시기에. 아 프렌즈하고 비슷하게 나왔나요? 네. 시기 그러니까 방영 시기는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러네요. 이것만 갖고도 1시간 말할 수 있는 거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군. 저 뭐 없어요. 저 그 뭐지? 확 치고 나오네. 공부 때문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책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정보가 없다. 누가 읽겠어? 진짜로 뭐 네트워크 이론은 게 뭐예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사람 간의 네트워크라는 게 여러 가지잖아.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접근한 건데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그래프 있잖아요. 그냥 수치적 그래프 말고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점선으로 이어진 도형을 그래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네트워크를 그래프 이론으로 분석한 교과서 같은 건데 그러니까 무슨 네트워크를 분석해? 모든 네트워크. 모든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로도 볼 수 있고 사실 모든 걸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가령 이런 이미지들도 픽셀의 모음이잖아요. 근데 이 픽셀과 픽셀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최근에 뭔가 데이터나 그런 거 분석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거라 뭔가 좀 공부를 그런 쪽으로 해보고 있어서 그런 책 읽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거는 어느 학문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되게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트워크 이론이 만들어진 지 정립된 지 20년이 안 된 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 메인이고 거기에 사회학이랑 다른 것들이 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수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밌네. 자, 라미가 더 재밌는 거 얘기할 거죠? 네, 저 완전 준비했어요. 곰돌이풀을 봤어요. 제가 이게 대여가 끝났어요. 대여가 만료가 됐는데도 이거는 약속 지켜야 된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시 샀어요. 다시 샀어. 4천 얼마에 또 샀네. 괴롭다. 듣기만 해도. 진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든 건지. 일단 웩스님이 영화관에서 이거 보신 거잖아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발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징그러운 영화를 무섭지. 상당히 무섭다기보다도 막 그러니까 막 진짜 딱 그거예요. 뭐 썰고 뭐 갈고 뭐 찌부시키고 뭐 터트리고 막 그런 거에 계속 연속인데
개연성이 없어요. 이게 푸가 왜 이러는 건지도 그러니까 앞에 만화로 설정에 따르면은 이제 푸의 친구였던 크리스토퍼인가요? 걔가 친구들이랑 그 반인 반수인 푸와 같이 친구들을 같이 놀아주다가 그들을 떠나는 바람에 이들이 버림을 받았고 이들끼리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친구를 먹은 거예요. 이오르를 먹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인간 때문이다 라는 이 분노로 시작을 해서 그냥 다 죽입니다. 인간을. 밑도 끝도 없이. 설정 되게 뭐 마블이랑 비슷하네. 마블. 그래서 이거 꽤 길어요. 1시간 50분인가? 그래요? 좀 길더라고. 제 생각보단 길었어요. 그래서 보고 났는데 진짜 이거를 이게 좀 억지로 재미없어요? 좋다고 하고 사람들한테 한번 당해봐라 해야 되는지. 너무 재미는 없구나. 그 잔인한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잔인하면 재미가 없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잔인한 거 너네 보여줄게. 왜냐면 어떤 식이냐면 똑같이 공포 영화라도 이 영화는 어떤 식이냐면 그 사람을 차로 깔고 뭉개요. 근데 그러면서 눈알이 뿅 튀어나와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나는 진짜 그런 건 다 가리고 봐가지고 몰라. 징그럽다라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믹서기에 넣는 거든 이런 것도 다 억지로 징그러운 거 믹서기에도 넣나요? 그러니까 믹서기는 아니고 좀 큰 공장에 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거기다 그냥 산채로 막 넣는데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 보여주고 봐봐 징그럽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네가 생각한 곰돌이 아니야, 그 푸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새로운 시도로서 적합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말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은데 정말 징그러운 걸 한번 보고 싶다.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남이 2편 나오면 보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2편 나올까요? 2편 이미 착수했다니까? 착수했어요? 시트해가지고. 아니 곰돌이 푸가 이미 끝났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동화류 를 비꼬는 식으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피터팬을 비꼰다고 그랬나? 그래요. 네. 2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악마를 보았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카지노를 아주 여전히 마무리 못 지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 최민식 배우 영화를 하나 좀 제대로 된 걸 보고 싶어가지고 악마를 보았다를 봤는데 근데 악마를 보았다가 정기적으로 땡기는 영화인가요? 저는 좀 땡기네요. 아니 그래요? 최근에 이런 범죄와 이런 추리 수사물에 이제 뭐 관심을 가시다가 목말라 있어가지고 그 약간 그 자극을 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곰돌이 푸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연기가 너무 소름 돋아요. 이병헌 연기도 진짜 그 젊은 시절 또 보니까 약간 느낌 새롭더라고요. 근데 역시 소름 돋는 영화였습니다. 좀 해소가 됐어요. 그 아쉬움이. 그렇게 2편을 봤습니다. 야, 여름이 다가오니까 또 라미가 슬슬 발동을 거는구나. 피가 땡기는구나. 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답답해요 지금. 무슨 옥수역 귀신? 이게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은근히 또 계속 상영을 하더라고. 옥수역 귀신이 원래 만화로 그쵸? 유명한 맞아요. 거잖아요. 웹툰으로.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종류의 영화야 이런 거. 현실에 진짜로 있는 데서 막 하는 거. 그 웹툰이 소리랑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툰을 볼 때 이걸 꽂고 있으면 깜짝 놀라요. 그림 움직이고 막 이래서 밑으로 스크롤 내리면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핫한 건데 이게 영화로 나왔길래 지금 볼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방 내려갈 줄 알았는데 꽤 순위에 계속 있긴 해요. 그래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혹시 있겠죠. 보신 분들 계시면은 간단한 평을.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네. 저는 가만 있어봐. 우리가 무슨 얘기를 아까 하다 그거랑 연결이. 왕자의 게임 얘기 아까 잠깐 했었지. 제이슨 모모아의 분노의 질주를 봤습니다. 보셨어요? 더 패스트 10이죠. 네. 엄청 평이 좋던데요. 좋아요? 그러니까 조닉4가 좋아요. 조닉4가 최고였다라는 사람들이 분노의 질주를 보고 평을 바꿨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가네. 그래요? 나는 조닉4보다는 이게 낫더라고요. 뭐 어둡지도 않고 일단 밝은 데서도 많이 싸우고. 근데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 게 분노의 질주를 본 적이 없잖아. 이 전 분노의 질주는 우주로 갔다며. 황당무계하게. 저도 말이 분노의 되는 질주 거야, 시리즈를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그래요? 여기 라미는 봤을 것 같아. 전 편은 진짜 저 나갈 뻔했어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 싫어하지 않는데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근데 남편 분노의 질주 엄청난 팬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 예매도 되어 있는데 네. 3편은 약간 견디기 어렵습니다. 진짜 3편? 우주에 나가거든요. 지난번 했던 네, 거. 전편. 지난편이 아니 차가 3편이에요? 어떻게 우주로 3편 아니야. 지난번이 9번째고. 전편. 네, 전편. 그래서 뭐 설정 자체가 저도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차가 우주에 나갑니다.
어떻게든 막 나가요. 자기들끼리 막 우주에 이거를 뭐 감싸고 어쩌고 해서 심하네. 그냥 안 보셔도.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번 편이 더 지금 핫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심한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도 심하던데. 아 이번엔 차가 비행기가 됩니다. 차가 날라요, 날라. 근데 뭐 어차피 뭐 이 시리즈라는 게 그냥 뭐 차 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카체신 갖고 하는 거니까. 근데 예고편 봐도 이건 뭐 예고편에 있는 거니까 스포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면 막 헬리콥터를 막 땡기고 막 차가 막 날라다니잖아요. 와 진짜 그러더라고요. 막 진짜 엄청나게 나르는 눈이 지금 있어요. 동그래지셔가지고. 근데 내 제이슨 모모아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구나. 제이슨 모모아가 빌런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근데 빌런인데 사이코패스 빌런이다가 근데 되게 귀엽게 나와. 그 프랑스 말을 되게 많이 해. 귀여워. 앙상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머리도 막 이렇게 갈래머리 따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진짜 사이코패스처럼 나오는데 되게 귀엽고 처음에는 되게 분위기 잡아가지고 저기 또 무슨 잔인한 짓을 하려나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되게 유쾌할 정도로 되게 빌런이 매력적이었어요. 네. 저는 제이슨 모모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아쿠아맨에서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원래도 되게 유쾌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저기 출신이더라고. 하와이 호놀룰루 출신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이네요. 폴리네시아니요? 폴리네시아. 그거 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 그리고 논란이 됐었던 인어공주. 예. 어제 시사를 했는데 그 논란될 만한 게 없더구만 내가 보니까. 저도 사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화이트워싱이 이제 문제가 됐듯이 최근에는 뭐 책도 옛날 책 중에서 뭐 로얄드다를 그걸 또 다 PC에 맞게 바꿔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도 많은데 그래서 인어공주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야 인어공주까지 굳이 이 덴마크 동화잖아요. 안데르센 동화 이걸 굳이 흑인으로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했었는데 보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건 뭐 아니다. 배경이 카리브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다의 왕의 딸들이 이렇게 그 중에 한 명이 인어공주인데 그 딸들이 전부 인종이 다르더라고. 동양인부터 서양인 뭐 흑인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냥 딸. 그래서 그 바다의 왕이 바다의 왕이 되게 도대체 그럼 그 부인이 몇 명? 그 왕이 그 사람 아닌가요?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비에르 바르뎀 아닌가요? 나도 그렇게 하비에르 바르뎀 같은데 네. 근데 혹시 아닐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 저는 사실 그 인어공주에서 우려됐던 점이 오히려 그 캐릭터였던 세바스찬이나 그런 게 맞네요, 실사로 나오잖아요. 실사 꽃게, 실사 물고기 실사 거기서 갈매기. 약간 괴리감이 들지 않을까. 실사 꽃게? 그러니까 원래 인어공주에서는 그 세바스찬이 되게 만화적인 캐릭터니까 나 인어공주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인어공주 원본을 내가 잘 기억을 못해. 걔네는 되게 만화처럼 귀엽게 물고기가 나오고 뭐 가재 말하는 개도 귀엽잖아요. 여기서 캐릭터니까. 귀엽게 나오는데? 그래요? 예고편으로만 봤을 땐 진짜 그 횟감 생선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귀환이 귀여워. 뭐 완전히 다행이네요. 그 캐릭터 만화 캐릭터처럼 그래요? 나와요. 근데 나는 괜찮게 봤어요. 음악도 역시 뭐 디즈니 음악. 근데 디즈니가 어쨌든 얘기를 그리고 이게 결말이 조금 원작이랑 많이 달라요. 결말이 좀 다른데 어쨌든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너무 얘기를 그냥 이렇게 막 짜맞춰 간다는 그런 느낌, 인조의 느낌. 디즈니가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맞아들이고 늘 공식이 있고 공식을 약간 허물었다가 뭐 다시 돌아왔다가 하는 뭐 해피엔딩이 아닌가요? 그러면? 해피엔딩인데 원작이 해피엔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화와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동화. 다르죠. 동화. 그렇고요. 독립영화 하나 추천드립니다. 드림 팰리스라고 김선영 배우가 어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은 영화인데 이거 상당히 김선영 배우와 정말 영화 여우주연상 영화 여우주연상이라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영화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와 이렇게 연기 잘하네. 역시 연극을 하신 분이라 연극 배우 출신이고 뭐 지금 아마 극단 같은 것도 아마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랑. 네. 연기 정말 뛰어납니다. 이쯤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 두 개를 묶어놨는데 하나는 이제 아파트 드림 팰리스에 들어갔는데 어렵게 들어갔는데 거기 녹물이 나와 미분양이야. 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나오고 그 사람이 또 이 아파트를 어떻게 샀냐고 하면 노동운동 관련해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농성을 해. 거기에 막 몇 년씩 하는데
혼자서 이제 거기서 풀고 회사와 타협을 하고 그 농성에서 이탈하면서 그 돈을 갖고 아파트를 산 거야. 근데 그 아파트 들어갔는데 아파트가 또 이 모양인 거야.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라 사회 현상 중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현상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한 건데 김도영 배우가 죄송합니다. 너무 연기를 잘해서 볼만합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이네요. 여우주연상. 네, 네. 자,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저희 메인 코너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저희 이번 주 최경사의 선택은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해줬으면 네. 좋겠다. 칠중주, 슬픔의 삼각형, 남은 인생 10년. 남은 인생 10년. 남은 인생 10년은 제가 일본 영화죠. 예, 제가 2주에 최경사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건 아웃. 별론가. 칠중주는 하고 싶으나 뭐 이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의 두 번째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 2017년에 이제 스퀘어로 네. 받았죠. 그 영화는 제가 다운 받아가지고 봤는데 뭐 비슷한 영화였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막 졸다보다 막 했는데 근데 이 두 번째 받았으니까 칸 황금 종려상을 3번 받은 감독은 없습니다. 없고 2번 받은 감독이 뭐 잘 아시는 분만 일단 꼽아보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그다음에 이마무라 쇼웨이, 이번에 왔던 전주에 왔던 다르덴 형제, 그다음에 켄 로치 아까 얘기 나왔었죠. 이런 등등 미카엘 하네케 해가지고 8명이었는데 이제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이 9번째로 합류를 했고 이번에 3번째가 나온다면 아마 뭐 켄 로치 감독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경쟁 부문에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장 3번째 수상에 가깝게 있는 감독이 아닌가. 본 감독이 아직 한 번밖에 또 못 받았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본 감독 다음 영화는 왠지 칸 영화제용 영화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죠? SF가 칸 영화제에 갈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네요. 자,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은 또 그러고 보니까 이번 칸 영화제 또 심사위원장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누가? 심사위원장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이 그 감독이 만든 슬픔의 삼각형을 이번 주에 합니다.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작년에 처음 이 제목을 접했을 때 와 제목 되게 특이한데 아니 슬픔을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나? 그럼 기쁨은 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는 이제 전부 원제로만 나와 있어가지고 수입사도 뭐 결정은 아마 됐을지만 뭐라고 번역할까 했는데 결국 뭐 그냥 번역하더라고요.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근데 뭐 그렇게 안 나오기가 쉽지 않은 제목인 게 이게 슬픔의 삼각형이 되게 은유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그런 명칭이 있는 거죠. 대사에도 나오죠. 이 미간. 미간과 그다음에 코날 맨 위를 잇는 그 찌푸리는 존, 보톡스 존이기도 하죠. 여기가 보톡스 존을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꾸로 세운 삼각형은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 팔자주름까지 포함하면 이렇게도 바로 세운 슬픔의 삼각형도 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갑자기 요즘 관심사 좀 좋아요. 보톡스 아니 관심 혹시 있는 건지. 로시스 관심 있을까봐. 저는 이미 조치 중입니다. 정기적으로. 네. 자, 안군의 비하인드를 통해서 흥미로운 또 이 영화의 뒷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번에는 크게 준비하진 않았고요. 그 루벤 웨스틀룬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이가 어립니다. 1974년 4월 13일생이더라고요. 국적은 스웨덴 출신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알프스의 여러 스키 리조트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스키 관련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요 계기로 현지 프로덕션에 취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요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이 영화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영화 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 학교에 진학할 때 자신이 스키 리조트에서 제작했었던 스키 영상을 가지고 입학을 했다고 해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금종려상 2회를 수상했고 지금 열리고 있는 76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경쟁 부문에 우리나라 출품작은 없고 주목할 만한 시선에 김창훈 감독의 활한 한 편 있더라고요.
네. 그밖에 뭐 여러 단편도 올라가고 단편은 뭐, 있죠. 네. 예. 그다음에 화란 말고 그 뭐더라? 그 저 김지훈 감독 것도 그 거미집 거미집이 네. 있었나요? 예. 아니 비경쟁 부문에 있죠. 네. 경쟁 부문은 없어도. 네. 다 해서 비경쟁 부문에 한 다 합해서 뭐 주목할 만한 시선 뭐 이런까지 해가지고 8개인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영화 안에서의 사회학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인간 행동에 대해 탐구하는 영화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백인 중심 혹은 그런 백인 중심의 선진국들의 위선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를 찍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를 살펴보면 요즘 이번이 몇 번째 영화인가요 혹시? 요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번째인가? 4번째. 네. 그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뭐 사이코패스를 다룬 캐릭터, 범죄물에 너무 관심이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은 매일 밤 TV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영화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건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자기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루고 탐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감독 같아요. 네. 네. 생각도 분명하고.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슬픔의 삼각형인데요. 이게 다른 뭐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슬픔의 삼각형을 썼지만 프랑스판 제목은 산스필테입니다. 산스필테? 네. 뭐가 남이 무슨 말이? 없다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산스. 필터 없이. 필터 없이. 네. 필터 없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필터를 하고 뭔가 대한다면 이번 영화 슬픔의 삼각형에서는 그 필터가 없어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프랑스판에서는 제목을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노골적인 정말. 맞습니다. 네. 뭔가 부조리와 허상을 발가벗기듯 보여주는 영화이기 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던 것 같아요. 이 슬픔의 삼각형을 포함해서 더스케어 그리고 포스마주어 화이트 베케이션 이렇게 세 개가 감독의 남성 부조리 트릴로지 혹은 부조리 트릴로지로 불리더라고요. 남성부를 이건 특별히 남성이 관한 얘기는 아닌데 왜 남성부를? 그래서 사실 2편까지는 남성 부조리라는 이야기로 얘기가 되다가 최근까지는 요번 편까지 포함해서는 부조리 트릴로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남성 백인의 이야기가 그들의 뭐 허상이나 부조리를 비판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내가 패션 사진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내로부터 패션 업계에 대해 듣고 흥미가 생겨서 이번 영화를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번에 또 출연까지 했대요. 거기 그 앞에 모델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아내일 거예요. 앉아서 심사하는? 예, 뭐 그 중에 한 명. 저도 정확히 어느 분이라고는 뭐라서 성조기 티셔츠 입은 여자가 좀 튀긴 했는데. 관심이 갔던 건 이게 패션 업계가 그 아내한테 들은 패션 업계가 다른 분야와 다르게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뒤바뀐 곳이라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일단 소득을 보면 남자 모델은 여자 모델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돼 있는데 네. 여기는 다른 보통 하는 거하고. 맞습니다. 명칭도 역전돼 있죠. 모델 명칭은 여성에게 써요. 남성 모델은 메일 모델이라고 부르죠.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성공을 위해 남성 모델들이 잘 나가는 그 패션계 게이들과 잠자리를 해야 되는 것. 그렇죠. 아 그렇죠. 유명하죠. 아 그래가지고 그 영화의 에서도 뒤에 등장하죠. 이제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필드를 가지고 한다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패션 업계를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복되어 있는 정말 보기 드문 네. 세팅이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시작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감독이 어떤 캐릭터를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러시아 부호죠. 똥을 팔아 부자가 된 그 CEO의 이름이 드미트리인데 그 비료로 큰 부를 쌓은 실제 러시아 과두 정치인인 드미트리 리볼로블레프가 있어요. 이 사람을 모델로 한 거고 요 사람은 그 축구 클럽 AS 모나코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스한 영국인 부부가 등장하죠. 무기를 판매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이름이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인물 있을까요? 영국 수상 처칠의 이름이 윈스턴 네. 처칠이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와이프가 나는데 설마 그거 클레멘타인 아닌 것 처칠이거든요. 같아요.
뭔가 요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우화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에 집중해서 영화를 보시면 뭔가 재밌게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좋네요. 자,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자, 라미의 신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슬픔의 삼각형은 이제 초호와 크루즈에 탑승한 이들이 외딴 섬에 고립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크루즈 영화 제목에 삼각형이 등장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뭐 버뮤다 삼각지 이런 걸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제목인 이 슬픔의 삼각형은 미간을 찌푸릴 때 나타나는 이 삼각형 모양의 이 존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버뮤다 삼각지대가 조금은 떠오르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슬픔의 삼각형이 그런 의미에서는 중의적인 뜻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뮤다 삼각지에는 늘 배들이 실종되고 어디로 사라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그 난파돼가지고 좌초해가지고 그런 의미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영화는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칼과 야야라는 젊은 모델 커플의 이야기, 그리고 2부는 일부 커플과 부자 승객들을 태운 이 크루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다음 3부는 해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외딴 섬에 고립된 이 크루즈 승객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먼저 감독은 1부에서 둘 다 모델이라는 직업을 가진 칼과 야야 커플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통념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잘 나가는 모델인 야야와 달리 그녀의 남친인 칼은 아직 주목받지는 못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데이트 비용은 남자인 칼이 내고 있는 상황이죠. 칼은 여러 브랜드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데 그곳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명품 브랜드 모델의 표정과 스파 브랜드 모델의 표정을 번갈아서 짓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치 소비자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도도한 표정은 발렌시아가 표정이고 모두에게 다정하고 관대하고 포용적인 이런 표정은 H&M의 표정입니다. 이런 표정을 1초마다 바꿔짓는 모습이 사실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실제 영화 보는 중간에도 저희도 막 웃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장면이 얼마나 핵심적인 장면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2부에서 칼과 야야는 초우와 크루즈, 요트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야야가 협찬을 받아가지고 인플루언서라서 협찬을 받아서 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 크루즈에 탑승한 승객들은 당연히 엄청난 부자죠.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선원들, 자신들에게 봉사하는 선원들을 즐기게 해준답시고 쉬고 있는 직원들까지 모조리 다 끄집어내서 배 위에서 미끄럼틀을 타게 해주는데요. 선원들 표정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해요. 이렇게 제멋대로인 부자들이 크루즈 저녁 만찬을 즐기다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배 안에서 심한 멀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배까지 심하게 기울어지면서 이제 승객들의 구토와 분뇨가 다 막 뿜어져 나오고 이거에 뒤범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해적까지 만나가지고 승객들 대부분이 거의 사망하게 되고 칼과 야야를 포함한 8명만이 간신히 외딴 섬에 도착하면서 3부가 시작합니다. 뭐 부자든 선원이든 화장실 청소부든 아무것도 없는 외딴 섬이라서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치 계급이나 인종, 성별 갈등이 사라지고 모두 힘을 합쳐서 여기에 빠져나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섬에서도 배와 마찬가지로 계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배에서 돈이 계급을 나누는 가치였다면 섬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제일 상류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 화장실 청소부이자 필리핀 여성인 에비게일이 이 살아남은 8명의 캡틴이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형성된 사회에서도 역시 각종 갈등과 차별이 나타나지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에비게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스포이자 결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을 같이 돌아다니던 에비게일과 야야가 엘리베이터를 발견하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 외딴 섬은 무인도가 아니라 리조트의 뒤편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는 일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처음으로 캡틴으로 살 수 있었던 에비게일의 표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해집니다. 그리고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면 내 비서로 일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하는 야야. 야야의 말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면서 커다란 바위를 집어드는 에비게일의 모습과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미친 듯이 내달리는 남자 모델 칼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전 마지막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느닷없이 달려가잖아. 그렇죠. 칼이.
뭐 여러 가지로 열린 결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야가 죽어서 야야가 다쳐서 부상을 입어서 진정한 사랑인 야야를 향해 달려가거나 또는 탈출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엘리베이터로 나가면 끝이니까 모든 게 그래서 뭐 달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어떤 마음을 나누게 된 에비게일을 향한 그의 어떤 충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살인 장면은 찍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잘랐대요. 편집했구나. 자, 시놉시스까지 잘 들었고요. 이제 한번 저희 리뷰를 해봐야죠.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합니다. 노시스는 좀 정해진 것 같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오늘은 안군부터 한번. 안군 어떻게 봤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캔로치나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비교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세련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나름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경이나 그런 것 자체가 인위적이라는 느낌보다는 환경은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행동들이 뭔가 조금 극화돼 있다고 표현돼야 되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충분히 이것도 뭔가 그 나름의 스타일이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감상에 가까웠고 중간중간에 웃음을 터뜨릴 만한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좋았어요. 뭐 저는 그 막 분뇨 터지고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너무 이게 아니, 생각보다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토하는 거나 찾아보니까 그 토도 절반은 진짜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걸 어떻게 먹고? 그런가 보죠. 막 건더기 나오고 계속 막 연기하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진짜 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막. 그 아으 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그 장면이나 뭔가 이제 역전돼서 파트 3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에서의 각각의 캐릭터성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되겠는데 웃겨. 뭔가 마당극 보는 느낌도 들고 해서 되게 참여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처음 이 감독을 접했으니까 전작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영화였습니다. 그렇군요. 연기도 뭐 다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저도 사실 이 블랙 코미디가 좀 좋아하는 장르라서 이런 쪽의 풍자, 뭐 조롱, 야유 이런 거 좋아하는, 패러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결은 다릅니다만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넘버 3 같은 영화들 그런 영화들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를 쓰고 만든 송도현 감독이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인데 캐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안 돌아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느 제작자가 가가지고 그 신과 함께 만든 제작 원동현 그 신과 함께 만들었던 원동현 제작자가 가서 같이 영화를 하자고 했는데 뭐 끝내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이 영화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저는 이게 그냥 기생충의 유람선 버전이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 하나 조금 칸 영화제는 2010 봉준호 감독이 8년인가요? 기생충의 황금종려상을 주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왜 사실상 거의 같은 영화에 또 황금종려상을 주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 겉보기는 뭐 굉장히 다른 영화고 제 판단으로는 기생충이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는 2019년이네요. 느낌이 2019년. 예.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불과 3년 만에 또 사실상 거의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영화한테 황금종려상을 준 거니까 뭐 칸의 색깔이 그런 건지. 근데 이제 기생충의 세련됨에 비하면 되게 거칠죠. 그리고 뭐 되게 뭐라 그럴까 직설적이죠. 네. 직설적이고. 근데 뭐 그건 그것대로 또 뭐 은근한 맛은 없지만 이렇게 막 까발기고 야유하고 조롱하는 맛이 있어서 비교적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좀 거칠다는 느낌은 있어요. 계속 그런 느낌은. 라미는 어떻게 봤어요? 전 보고서 이제 뭐 최근에 제가 그 더 메뉴라는 영화도 보고 사실 비슷한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느낌 그런 영화들 떠오르고 더 플랫폼이라고 이제 층별로 맞아. 이것도 좀 생각나고 뭐 이갈리아의 딸들 이 책도 저는 생각나고 했는데 일단
저는 나쁘지 않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근데 확실히 딱 그 느낌이에요. 이게 은근하게 맥스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은근하게 막 풍자와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하니까 끝나고 났을 때 막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씁쓸하네 기생충은 보고 좀 씁쓸하다 이런 느낌으로 영화가 나왔다면 이 영화는 좀 불쾌한 것도 있네. 막 좀 움찔하게 되네 이런 감정이 좀 컸던 것 같고 저는 근데 이 감독이 되게 이 부분이 신기했던 게 소리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인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특정 장면에서 막 끽끽거리는 소리를 쓴다든지 또는 섬에 떨어졌을 때 동물의 소리가 되게 맞아요.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뇌졸중이었나요? 그로 인해서 인터볼켄 이 말만 하는 인덴볼켄이라고 소리만 지르는 이 여성의 경우도 그렇고 나 거기서 갑자기 아임 그루트가 생각이 그래서 특정 어떤 상황에서 소리를 쓰는데 그 소리가 되게 불쾌하게 잘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상황을 더 극적으로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칼이 조금 날리는 소리도 맞아요. 그렇고. 네네. 그래서 좀 감탄을 했었고 그리고 그 설정들 되게 아이러니한 설정들 뭐 어쨌든 수류탄을 팔아서 돈 벌던 사람들이 수류탄으로 죽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그냥 코미디지만 되게 새롭고 좋다, 신선하다, 오랜만에 그런 느낌? 왜냐면 그 전작들 봤던 것들은 다 은근하고 뭔가에 어쨌든 비유를 해야 되고 뭐 웃기지도 않잖아요. 사실 이런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지. 근데 안군이 얘기한 것처럼 재밌으니까 일단 계속 좀 빠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가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사실은 칸 영화제 뭐 이번 감독이 이제 이번에 심사위원장인데 칸 영화제의 그 경쟁 부문 심사라는 게 되게 힘들답니다. 하루 종일 영화를 봐야 되고 더구나 세계 각국의 영화들이니까 이게 자기 나라 말도 아니잖아. 심사위원들도 뭐 배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들이 또 재미가 없잖아. 사실은 솔직히 그렇죠. 상업적으로는 그래서 되게 힘든데 그러던 중에 재밌는 영화가 나오면 황금 종려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아마 기생충도 그래서 상을 받았을 거라고 거기 작년에 아마 감독 주관 심사위원인가 갔다 왔던 허문영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지금 사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영화도 사실은 그 지루한 와중에 심사위원들이 와 이거 너무 재밌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노시스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맥락에서 제가 2012년이었나 저희 임상수 감독이랑 홍상수 감독이 둘이 동시에 깐 그 경쟁작에 올라가가지고 두 분 다 이제 수상엔 실패했지만 그때 제가 깐 취재를 간 경험이 있는데 그때 임상수 감독님 쪽에서 제작자에서 그쪽에서 그 수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비춰치더라고요. 뭘로 가셨죠? 돈의 맛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지에서는 그렇게 막 실시간으로 수상의 가능성, 수상의 뭐랄까 확률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뭐 근데 막 그 제작하신 분들 쪽에서 되게 그거를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맞네요. 펌프질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되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상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씁쓸한 뒤풀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거기서 제가 왜 그렇게 받을 거라고 확신을 가졌었냐 했더니 이거 완전 깐 영화야 이러더니 돈의 맛 같은 게 깐의 심사위원들이 그냥 환장한 영화라는 거예요. 돈의 맛도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그런 거 있죠. 네. 그게 또 무슨 이야기냐 했을 때 주제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름 아닌 아시안들이 한다는 거에 의미 부여를 해줄 거다. 네, 유럽의 영화제, 유럽의 심사위원들은 재밌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까는 뭐 아카데미나 뭐 베를린이랑 다르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영화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때는 감을 좀 못 잡았는데 지금 맥스 말하신 것처럼 기생충도 그렇고 이번 이 영화까지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그들만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인지 싶지만 어쨌든 이 자본주의 프랑스여서 그런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어 한다.
뭔가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들이 그냥 콧대 높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들이 판단했을 때 이런 비유나 이런 게 고평가 받아야 돼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는 거라면 여기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저도 몇 개 찾아봤는데 이 감독 루벤 이 감독의 가족이 마르크스주의자라면서요. 본인도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도 주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인인데 마르크스를 좋아하는 선장과 러시아 출신의 자본가가 그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그런 맥락에서 환영을 받았겠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고 다만 저는 이건 취향의 문제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생충보다는 저는 레벨이 낮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 전체적으로 사회적 실험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요즘에 약간 CCTV 같은 거 설치해놓고 하는 그런 교양이나 예능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이런 걸 세팅했어. 여기에 인간들을 집어넣어.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를 이렇게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인지 그 어떤 인물에게 공감이 되거나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찰하는 시점으로 보게 되는 그게 이제 제가 영화를 즐기는 방식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그래서 의미 있고 드문 영화지만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이제 그 기생충은 이제 알레고리가 되게 풍성한 영화라서 환영을 또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알레고리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딱히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대로 말해버리니까 말해버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그 인플루언서 모델 커플 같은 경우도 야 그 인플루언서인데 그 협찬 받아가지고 탄 것도 그렇지만 둘이 막 찌질하게 싸우잖아요. 또 뭐 이 밥값을 뭐 네가 내네 내가 내야 되네 싸우고 근데 외피로는 또 계속 그 자기의 그 뭔가 잘 보이는 부분만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수영복 입고 찍고 뭐 멋진 나 이렇게 행복해 뭐 잘 살고 있어 이런 걸 찍고 보내주고 뭐 이건 뭐 너무나도 전형적인 그런 뭐 많은 영화에서 달아준 그런 것들이고 뭐라 그럴까 그 뭐 그런 건 좀 뭐 재미있는 설정이긴 하죠. 저 호화 유람선의 선장인데 여긴 막시스트야. 그리고 정작 러시아 부자인데 얜 또 자본주의자야. 그리고 둘이 명언 대결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명언 배틀.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러시아 자본주의냐 뭐 레이건 인용하기도 하고 뭐 막스 인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막시즘 고전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지? 그저 능력만큼 일하고 뭐 필요한 만큼 받는다. 뭐 이런 고전 클래식 막시즘의 클래식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보는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적인 그런 대사들의 향연 같은 부분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거만 이제 계속 나왔더라면 좀 지겨웠을 수도 있고 실제로 끌고 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이 작품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3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단계가 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에비게일 그 필리핀 노동자가 청소부죠. 청소부가 내렸는데 보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이민 왔을 거고 뭐 필리핀에서 원래 삶은 뭐 물고기도 잡고 뭐 할 줄 아는 게 많죠. 자기가 돈이 없더라도 몸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막상 호화 유람선에 탔던 부자들은 아무것도 돈 쓰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한편으로는 되게 통쾌하기도 하고 원래 이제 이 인류의 계급 사회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처음에는 뭐 평등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류는 이제 계급이란 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계급이 해체되거나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전에도 사실은 그전에는 또 신분으로 나눴었잖아. 하여튼 이런 거 전에는 개인이 정말 육체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정말 먹거리를 버는 능력으로 평가받았을 때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라는 데 대한 거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 계급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계급사회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꺼풀이구나 이게 그냥 싹 벗겨내면 그냥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주면서 많은 생각거리를 3부에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3부가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 아까 뭐 저기 안군이 얘기했지만 그 패션 모델 특히 남성 패션 모델들의 세계 게이 얘기도 하고 했지만
야, 그 에비게일 나그 설마 했는데 에비게일이 그렇게 나올지도 몰랐고 그렇게 묘사돼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권력이 생겼을 때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캡틴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 내가 캡틴이라고 되게 자신만만하게 선언을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그때 그런 상황에 처해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청소부를 할 때도 야, 내가 쟤들보다 못한 게 뭔데? 그렇죠. 내가 지금 살 수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하고는 있지만 나랑 저 사람들이랑은 아무 차이가 없는 인간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그 순간에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자체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꺼풀이 씌워져서 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드러낸 점, 나중에 관계 역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든 여성과 젊은 남성의 이런 것들, 이런 게 되게 그쵸. 유쾌하고 코믹하게 펼쳐져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삼각형이라는 게 계급 피라미드를 보여줄 수도 그러네. 있고, 예. 근데 그 사실 계급 피라미드는 굉장히,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는 게 이렇게 봤을 때의 이 계급이랑 또 이렇게 봤을 때 계급이 바뀔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를 요 영화 안에서도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발렌시아가 H&M 이러면서 표정을 계속 바꾸는 게 진짜 재밌었고, 사실은 그 장면이 이제 오프닝인데 이 영화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거를 되게 그렇죠. 상징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메시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 장면 되게 명장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와 근데 저걸 캐치해냈네, 저걸 넣네. 그 부인이 아마 또 포토그래퍼, 그쵸. 패션 포토그래퍼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발렌시아가가 프랑스 브랜드군요. 네. 어떻게 재밌는 명장면, 저는 별의 순간, 꽝의 순간. 저는 초반에 나왔던 이게 진짜 똥의 순간이 있다. 이 있어요, 영화는 여기는. 진짜 똥의 순간이 있네. 저는 초반에 나왔던 그 야야랑 그 남자친구가 둘이 밥 먹고 나서 계산하는 거 가지고 실갱이 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막 대사가 주는 긴장감이라든지 저는 제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그 설정에서는 그 남자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연인 관계에서 명백하잖아. 이걸 뭐 어떻게 더 입증해 하는 순간이 있는데 저쪽에서 아니라고 할 때 잠깐만요.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야야가 여자고 칼이 남자인데 일단 칼이 야야한테 네가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야야가 밥을 사겠다고 전날에 저번 약속 때 허언을 했던 것 같아요. 내일은 그냥 내가 지나가는 살게. 얘기를 했던 거죠. 계속 네가 사니까 내가 내일은 살게 해서 이 남자 주인공은 당연히 그럴 거라 기대했는데 야야는 별 생각이 없는 거지 네. 그냥. 아까부터 저기 종업원이 빌지를 두고 가는데 자꾸 이 빌지를 안 본 척하는 휴대폰만 만지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자리를 뜨고 일어서기 직전까지도 계속 화제를 돌리면서 네가 오늘도 계산해를 이렇게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 순간에 이제 남자 중에 빡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전혀 네가 지금 오버하고 있다. 나도 뭐 계산하려면 나는 못할 것이 없지. 그걸 이렇게 막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뭐 카드도 막혀가지고 안 돼가지고 현금을 내려고 했더니 현금은 또 동전밖에 없고 난리 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쨌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혹여나 저 여자의 말처럼, 그저 사랑하는 애인의 말처럼, 쟤는 정말 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쟤를 그냥 늘 그런 애로 몰아가고 또 내가 뭐 한 게 아닐까라고 자기 검열, 자기 반성할 때쯤에 여자가 쿨하게 말하죠. 실은 맞아. 네가 의심한 그게 맞았어. 나는 알고 있었어. 난 네가 계산해주길 바라고 있었던 거야. 난 너의 트로피 와이프가 누군가의 트로피 와이프가 되고 싶지. 너랑 관계에서 내가 계산하는 관계는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관계에서 하여튼 그 상황을 설명할 때 대사로만 가는데도 저는 긴장감이 확 느껴지고 그렇게 불편한 상황을 포착을 참 잘하는 감독이구나. 또 이제 또 굉장히 불편했던 상황이 그 파트 2에서 그 배 위에서 돈 많은 그 여성 고객이 뭐랄까요? 자기 서브해주는 여성 직원한테, 크루즈 여성 직원한테 너도 나랑 같이 풀에 들어가서 놀자. 근데 안 된다. 업무 시간이라서 안 된다. 그럼 나랑 유니폼을 바꿔서 입자. 나중에는 다 너희들 다 이 풀로 뛰어들어. 그러니까 그런 우린 다
평등하잖아. 뭐 내가 그 장면 너무 내가 좀 막 그렇게 친절하게 하다가 노라고 하니까 감히 너가 나한테 노라고 해? 라고 딱 이야기하는 맞아요. 부분이나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포착하고 싶고 영화로 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은 많을 텐데 그걸 정말 그렇게 풀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감독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참 그게 되게 예민한 그러니까 대사랑 상황만으로 그 예민한 감정을 유발하려면 오히려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잘 짜여져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 감독이 그걸 참 잘한다.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이게 막 만듦새가 조악해 버리면 정말 야 진짜 이상하죠. 그냥 쌈마이네 이런 느낌인데 그걸 그런 어쨌든 느낌이 이렇게 안 이걸 들게 토너맨을 하니까. 유지하면서 풀어냈다는 게 능력인 것 그건 같아요. 연출가로서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야야는 요번 작품이 유작입니다. 맞아. 그러게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애도를 네. 표하더라고요. 라민 혹시 별의 순간, 꽝의 순간 저는 꼽는다면? 별의 순간은 뭐 저도 뭐 발렌시아가 이 부분 재밌었고 저는 그 딱 섬에 내려서 3부에서 에비게일이 자 여기서 누가 캡틴이야 말해봐 라고 하는 딱 그 장면이 되게 카리스마 있고 되게 맞아, 통쾌했어요. 맞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인덴볼켄 이 여사님이 너무나도 정말 그 분이 무슨 말 얘기하는지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정말 아이엠 그루트처럼. 근데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패밀리가 되셨네. 그 루이비통 막 명품 팔러 오는 사람 만나잖아요. 여기가 알고 보니 리조트여가지고 상인을 만나가지고 상인한테 이제 구해달라 얘기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계속 이제 뭐 인덴볼켄하고 뭐 또 이런 막 나인 하는데 그 모습도 우스꽝스러운데 너무 처절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연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연기들은 뭐 누구 하나 좀 그렇죠. 저기 처지는 거 없이 다 뛰어난 연기들을 맞아요.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필리핀 노동자가 되게 또 약간 스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요즘에 전 사람들이 많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많이 퍼지고 있는 게 맞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짤이 돌아요. 근데 그 짤이 이 발렌시아가 그 웃음 요 짤이랑 그 야야가 촬영만 하고 음식 안 먹잖아요. 그 두 가지 짤이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이걸로 이 영화를 알게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어떻게 보면 세태의 그런 거를 잘 건드린 거지. 저는 그 H&M 발렌시아가 장면을 보면 자꾸 그 남자 배우들 서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아베크롬비 있잖아요. 옛날 배우들 그게 자꾸 생각이 나. 맞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구찌를 좀 하겠다고 한 얘기는 엊그제 이번 주였죠. 구찌가 경복궁에서 패션쇼 했잖아요. 그리고 뭐 패션쇼 한 거는 좋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의미 부여해가면서 뭐 조선의 법궁에서 뭐 전통 뭐 어쩌고 이런 전통적인 장소에서 구찌의 뭐 유산을 보여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하고 나가지고 뒤풀이 그 앞에 있는 한국일보 옆 빌딩이더라고 보니까 파티해가지고 밤까지 시끄럽게 고성방가 해가지고 신고 민원 52건 들어가고 경찰차가 뭐 6대가 왔다거나 7대가 왔다거나 결국 그 경범죄로 그 멈칫금인가 받았더라고요. 거기도 뭐 보나마나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 뭐 스타들도 가고 그랬을 텐데 이거야말로 이걸 루벤 웨스tlun드 감독이 봤으면 그렇죠. 이거 분명히 소재로 삼았고 싶었을 거다. 얼마나 위선적이냐. 막 근엄한 척 발렌시아가 구찌 패션쇼를 경복궁에서 해. 근데 뒤에 가니까 개판치고 놀고 시끄럽게 하고 주변은 아랑 것 없이 정말 위선적이죠. 그리고 자기들 특권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말이 되겠어? 누구 보통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시끄럽게 누가 놀아. 그래서 그 보면서 진짜 정말 이게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 하시니까 갑자기 그 장면도 좋았던 것 같네요. 누텔라 배달 오는 장면. 누텔라? 네, 맞아요. 저는 헬기가 그, 진짜 막 멀리서 노란색 박스를 들고서 그 크루즈를 오길래 뭐가 오는 걸까? 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걸까? 그랬는데 막 다급하게 막 열었더니 노부부가 차가웠고 신선한 누텔라가 딱 들어있었던 그 필요 파는 부부가 먹잖아요. 그렇죠. 네, 아침 식사로. 안구는 저는 그 2부에서 그 주최 파티가 열리잖아요. 거기에 막 비바람이 치고 그래서 막 유리창에 거품 묻고 그 와중에 그 거품 닦는 거 보셨나요? 있었지. 그 와이퍼 소리 나잖아요. 전 그거에서 그냥 딱 저 장면으로 그냥 이 이미지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창문에 계속 거품이 묻는데 안에서는 막 사람들 파티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 비 오는 와중에 인물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와이퍼 나와가지고 그 거품 걷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또 그 와중에도 청소를 네.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막 토하고 뭐 난리가 벌어지는데 누군가 또 그걸 열심히 닦고 그러니까요. 치우고 맞아요. 또 음식을 내와 그 와중에. 음. 그러니까 뭐라지? 막 그냥 지금 생각이 든 건데 사회가 뭐 어떤 비상식적이고 그 긴급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사람들이 그 긴급한 사태보다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뭔가에 맞아요. 갇혀서 사는 그게 뭐 어. 계급인 거겠고요. 그렇지. 네. 이 계급은 뭐 어떤 상황에도 하더라도 불구하고 그게 그걸 해야 우선순위다. 된다. 네. 음. 근데 그게 어쨌든 3편에서 역전되니까 그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너는 그 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걸 안 해도 돼라는 식으로 딱 이제 깨지는 맞아. 순간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음악은 아까 뭐 소리에 예민한 감독인 것 같다는 얘기로 가름해보면 음악도 되게 좋고 예고편 음악도 되게 편집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안에 이제 미술이나 뭐 이런 부분도 실제로 있는데 같이 그렇게 잘 연출이 된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배신을 어떻게 찍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 그거를 실제로 찍었을 리는 없고 아마 그 짐벌에다 올려가지고 흔들었을지 뭐 진짜 그 짐벌에다 올려가지고 그렇게 흔들었으면 배우들이 먹었으면 진짜로 토할 뻔해요. 멀미가 안 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뭐 청취자 여러분 예전에 누군가 제이드님이 주셨나 똥의 순간이 좀 그렇다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이 표현이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했던 건데 꽝의 순간으로 바꿨지만 참고로 이 영화는 진짜로 똥의 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 사람들이 뭐 비 약한 분들 가지 마세요. 밥 먹기 전으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 진짜 정확하게 가서 뭐 드시지는 못합니다. 갖지는 못하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이 꽤 길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되게 그 초코초코한 게 막 보여지다 보니까 너무 귀여워. 핫초코를 이거를 사가지고 팝콘이랑 4D에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거의 바로 인스타에 신고 들어갈걸요. 그럼 영화와 함께 뭐 나도 100%에 실제로 100%. 체험하면서 4D 익스피리언스 직접 체험하는 뭐 이러면서 그러실 수 있다는 속이 거. 안 좋네요. 자, 그러면 전문가미 일반 관객 평점과 리뷰 들어볼까요? 네. 평점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직 개봉한 지가 관람객 평점. 오래 안 돼서. 예. 평론가 평점부터 가겠습니다. 김철홍 8점. 선장 웨스틀론드의 저녁 만찬. 아는 만큼 더 개우고 싶을 것. 박평식 7점. 꽤 높게 줬어요. 적절한 레퍼런스로 신랄하고 명쾌하게. 이용철 6점. 베르트 뮬러 버전의 그랑 뷔페. 21세기에도 먹힌다는 게 씁쓸. 정혜인 7점. 역겨운 풍자. 부의 천박함을 폭로하는 기발한 방법. 조현나 7점. 배의 전복이 계급의 전복으로. 유쾌한 풍자가 남긴 씁쓸한 뒷맛. 허남웅 8점. 요트에서 발생한 우습고 무인도에서 생긴 역설적인 일. 그냥 뭐 7점에서 8점 정도네요. 정도인데 약간 그냥 뭐 이렇게 확 눈에 띄는 네. 한 줄 평은 없네요. 네. 예. 관람객 평점입니다. 10점. 너 인상 좀 펴. 뭐가 그렇게 심각해? 사람 쪼잔하게. 금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로 이어질 때. 10점. 전복된 계급주의 사회의 해악. 10점. 코미디로 시작해서 스릴러로. 전복된 계급주의 사회의 해악이라고요? 네, 해악. 해악. 네. 10점. 코미디로 시작해서 스릴러로 끝남. 열린 결말. 로스트가 생각나는 건 나뿐인가? 9점. 풍자가 잘 드러남. 기생충이 계급에 대한 것만 다루었다면 이 작품은 그냥 모두까기인 듯. 9점. 삼각형을 전복시킴으로도 얻을 수 없는 계급 간 평화를 의도적으로 비틀어진 설정을 가진 등장인물들을 통해 보여지게 만든다. 8점. 조난당한 후에야 바뀔 수 있는 성별과 자본의 삼각형. 찌질한 칼의 애첩스러움이 웃겼다. 영화 자체는 너무 날 것. 애첩스러움. 8점. 생각 이상으로 더럽게 재밌다. 7점. 무대를 한정시킨 덕분에 이것저것 담으려 애썼던 전작보다 파괴력과 설득력은 강해졌다. 결말은 다소 아쉽다. 욕먹을 거 각오하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돌직구를 던지는 감독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6점. 예술영화 치고 나쁘진 않았지만 영화 자체가 풍자와 불편함, 심지어 파리 소리와 애기 울음소리 등등을 계속 보여주는 영화라서 계속 얼굴을 찌푸리게 보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5점. 끊임없이 펼쳐지는 풍자와 미친 듯한 전개이지만 이상하게 공감되거나 웃기진 않았다. 저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공감되거나 웃기진 않았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블랙 코미디라고 할 때 웃을 수 있는 어떤 장면들이 누구는 또 웃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누구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불편한 사람들. 그 장면이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고 아 저건 뭘 풍자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으려면은 심리적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를테면은 그 크루즈에 그 일하는 분들을 이를테면 농락하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일하는 분들한테 감정이입이 된다면 웃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자도 어느 정도 조금 그쵸. 계급의 상위권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 내가 내 엄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못 웃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이런 일을 혹시나 겪고 있진 않을까? 막 이런 맞아요. 생각. 그런 부분이 저도 보면서 계속 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이렇게 씁쓸한 느낌도 드는. 거기서 씁쓸함이 나오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독립예술 영화들, 외국 영화들도 많이 수입되고 뭐 최근에 뭐 그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들도 많이 수입이 되죠. 사실 토니와 리키타 같은 영화도 뭐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죠. 근데 그거는 이게 이민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아이들 문제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민에 대해서 유럽만큼의 감도로 느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거리감이 있다면 이 영화는 뭐 그런 영화보다는 또 조금 더 실감을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많은 좋은 예술 영화, 독립 영화에서도 결이 조금 좀 다른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최경사 평점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미. 저는 3.5입니다. 3.5. 3.5. 3.4도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런 분위기의 영화를 싫어하진 않고 어쨌든 재밌게 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서 여운이 있는 영화로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주 높지는 않은 3.5점. 한군. 저는 4점입니다. 4점. 네. 이 전작을 한번 봐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의 이 톤이 이 사람의 그냥 전형적인 톤인 건지 혹은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변주가 있는 건지에 따라서 어쨌든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노시스. 저 3.5요. 3.5. 네. 황금종려상에 3.5를 주는 저의 이 패기. 네. 호불호가 엄청 심한 영화였다고 네. 만족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가족애리래. 가오갤 얼마 줬죠? 그것도 제가 3.5 준 것 같아요. 3.5? 존윅을 되게 높게 주셨죠. 아, 존이. 네. 4.5 줬나? 참, 아주 제 기준에서는 매우 일관적입니다. 네. 저는 3.9점입니다. 예. 높네요. 예, 뭐 저 이런 영화, 저는 이런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다만 4점이 안 된 거는 조금 거칠다, 너무 직설적이다. 그래서 0.1점을 빼서 4점의 반열에는 올려놓지는 못했습니다. 더하면 3.725점, 3.8점, 3.7점 정도. 3.7점. 이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보통 이제 황금종려상 받고 뭐 이런 영화들은 되게 4점에 거의 근접하거나 넘거나 그랬는데 이 영화는 또 그렇게까지는 안 가네요. 확실히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패러디하고 풍자하고 비판하고 야유하고 이런 것이 통쾌하고 막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럼 감명이 깊냐? 근데 이런 영화는 감명이 깊기가 좀 쉽지는 않아. 감동이 맞아요. 있진 않아. 네. 근데 사람들이 영화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운 그런 뻔하더라도 뭐가 여운이 남고 남는. 뭐 이렇게 맞아요. 좀 극장 나오면서 좀 혼자 걷고 싶고 막 이런 건데 이거 혼자 걷고 싶지는 않잖아. 이 이거 영화 보고서 당장 좀 이제 뭐 맛있는 거 좀 먹고 정신 차리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감독은 뭐 속 시원하게 자기 할 말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경사 184회 슬픔의 삼각형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 저희가 2주 뒤에 방송 업로드 할 때는 사실은 범죄도시 3가 개봉한 뒤입니다. 범죄도시 3가 5월 31일 날 개봉하고 작년 가을 이후로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한국 영화가 딱 한 편밖에 없습니다. 올빼미 외에는 없고 한국 영화 거의 지금 반년 동안 죽을 쓰고 있는데 다들 그래서 이제 범죄도시 3가 어느 정도의 흥행을 할 것인가를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일상적인 책영사는 사실 범죄도시 3를 선택하는 팟캐스트는 좀 아니었죠. 네. 그래서 과연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원하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많이 원하신다면 하게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범죄도시는 이제 뭐 한국 영화의 하나의 이제 시그너처가 7편까지 나올 예정이고 벌써 4편도 거의 다 찍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한 번쯤은 뭐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다.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왜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지? 뭐 이런 얘기. 근데 범죄도시 2들은 봤나요? 네, 봤죠. 다 봤어요? 네. 저도 뒤늦게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할지 안 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댓글을 주신다면 한번 보고 다른 영화 개봉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라미 안군노시스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